실제로 이 강의는 그 덤 강의입니다. 덤. 시장에 가면 왜 우리 그 시장에 가면 뭐 고등어를 사실 때 작은 고등 한 마리를 더 끼워주는, 원래 이제 이 강의는 저번에 그 의병의 날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그 사실 김경록하고 또 여성 독립 사에 계시는 여자 선생님, 그 교수님 두 분이 사실상 그 한 강의 한 꼭지씩을 맡아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 강의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 회차와 저번 회차의 강의였는데, 별도로 따로 이렇게 이제 이 강의를 빼먹기가 어려워서 한 꼭지씩을 넣어서 영천의병에 대한 개관, 전체적인 한번 조선시대 개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덤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덤은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실제로 주강이 하나 더 주면 굉장히 좋은 강의인데, 그런 편안한 기분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에 앞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포토 저널리스트 강형원 씨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저번 강의에 아주 뭐 요즘은 그냥 워낙 잘 나가셔가지고 부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계셨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허락돼서 이곳에 와서 강의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가 참석하셨는데, 아주 흡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의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한 지역의 역사는 어떤 그 역사가 사건을 쪼개가지고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론적인 면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그 사건이 주는 의미와 사건이 주는 그런 어떤 여러 함의적인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지금 현 시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과 이 현재에 어떤 가치로 다시 변환시켜서 내놓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건을 쪼개가 쭉 나열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깊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금 어떻게 이 현재 시점에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재해석의 의미도 아주 많은 그 역사 방법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역사가 그냥 재미없게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그것만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역사를 해석하고 현재 어떤 원동력을 얻어서 이 시점에서 잘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함께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런 그 역사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천의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천의 정체성, 영천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색, 그 영천 사람의 색깔, 냄새, 맛, 이런 것들이 이 영천의병에 아주 깊숙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천의병이라는 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시대적인 어떤 딱 프레임이 있지만,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진행형, ing, 진행력이 영천의 진행형이 되고 있는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 이때 문중이 지금도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영향력을 통해서 지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천의병은 상당히 지금도 영향력이 큰 하나의 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천 의병이
드디어 그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국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영천의병은 어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있었냐 하면 바로 6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영천의병이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영천의병이 영천 지역에서 어떤 아주 깊숙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있었던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영천에서 있었고 그 전시를 저희들이 맡아서 3일 동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영천 의병은 포괄적으로 이제 임진왜란과 구한말 의병 또 을미의병과 산남의진을 포함해서 영천에 있었던 의병사, 요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병자호란 때도 있었고 우신난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에서 사난이라고 4개의 난이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영천 의병이 있었다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현재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던져드리고요.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던져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천의병은 여기에 있는 조희익이라고 하시는 분의 교지에 보면 만력 21년, 그러니까 15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해에 영천의병이란 누구에게, 조익이란 사람에게 뭔가를 줬습니다. 교지를 줬습니다. 요걸 보면 교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교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모호한 점이 있지만 그걸 보면 교지가 아닐까 하는 싶습니다. 하지만 영천의병이라고 하는 가장 빠른 실체를 드러내는 글자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천의병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사실상 어떻게 영천의병이라는 건 딱 실체적인 어떤 기록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영천 의병이 여기 보면 교지에 나와 있다 하는 요걸 글자를 따서 요게 프랭카드나 또 이런 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93년에 교지에서 영천의병이 등장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영천의병이 이렇게 그 영천 지역에서 끊임없는 주제로 이렇게 등장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영천의병이 끝나고 난 뒤에도 영천은 큰 문의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사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시기가 만들어지는 측면에서 이 영천의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 어떤 컨텐츠든 어떤 주제를 가지든 그 주제가 가지는 자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 컨텐츠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탐구하고 싶다 하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서나 연구 자료가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천의 임진왜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사부 이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떤 역사서로 쭉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뭔가 모르지만 문체가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되는 걸 사부라 그러는데 이런 게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컨텐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료. 실제로 이 내용 속에 뭔지 모르지만 영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서. 집부라고 하는 것은 문집류인데 개인의 사료입니다. 개인의 사료. 개인의 사료에도 약 한 100여 명, 지금 현재 영천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자료입니다. 100여 명 정도의 자료가 그 컨텐츠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굉장히 귀중한 그 지역의 역사적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다는 못했습니다. 한 100점 정확하게 번호를 딱 매긴다면 한 120여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개인 자료만. 앞에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서, 역사력에서 쭉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이고, 직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자료, 문집류, 실기류, 또 그런 류를 말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쭉 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자료들이 영천성 수복 전투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사실상 영천성 수복 전투를 이해하는데 1%도 한 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한 걸음도. 왜 한 걸음도 못 나갔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취합을 해서 그 논거가 정확하게 나와져야만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역사 전문 학자들이 영천성 수복 전투를 이야기하는 데는 영천성 수복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10%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저본이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됐습니다. 저본. 쉽게 말하자면 어떤 것을 갖다 기준점으로 글을 써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성일기라고 하는 거가 복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는 그래도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정확한 걸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정확하지 않는 걸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중요한 것은 그 영천성 수복 전투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그 사료에 대해서 아주 출입이 덜 된, 그러니까 쉽게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 조금 더 덜 개입된 걸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자료를 파악해서 그 자료에 대한 충실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강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강영원 선생님이 오신다는 얼른 한 컷을 더 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영천성 수복 전투가 그렇게 영천 역사의 주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간단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 전투를 승리로 이끈 육지의 이순신이 영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주 쉽게 우리가 그냥 한 카피라이트로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영천성 수복성이 육지의 이순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데 육지의 이순신이야? 그걸 아직까지도 한번 또 논문에 실린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준비된 내용은 많은데 빨리 마치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미주신문에 실렸습니다. 미주신문. 우리나라에 실린 게 아니라 이 신문의 내용은 이제 미국에 발표된 신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영천의 이야기가, 영천성 전투의 이야기가 미국까지도 이렇게 퍼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마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점이 어떤 그 계기가 되는 하나의 자료가 아닐까 싶어서 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청 원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400~500명 되시는 영천시 관계자를 통해서 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원래여서 가보니까 저도 한 20~30명 이렇게 앉아있는가 싶었더니 가니까 한 40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사건을 이렇게 문자화 시켰습니다. 문자화를 시켰습니다. 문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사본보다 활자화돼서 문자화돼가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의 딱 이렇게 뭔가를 제시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요거는 개인 문집인 백사별집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영천성수복전투를 왜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국가가 조정인데요. 이 조정에서 어떤 문자화 시켜서 활자화 시키는 거는 책임자 중심입니다. 책임자 중심. 그때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냐? 왜냐? 당연하잖아. 그죠? 영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전 그때 관공서에 있을 때, 영천 군수 누구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건 중심이 아니라 책임자 중심으로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진이 영천과 경주성을 영남 좌도를 수복한 공로는 이순신의 공로와 같다. 이건 뭐냐 하면 지역이 아니라 책임자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민간, 백사별집이라고 하는 이건 개인 문집입니다. 개인 문집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후 10년이 지나도 영천 명량지전이 최고로 장쾌한 전투다. 최고로 뛰어난 전투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이건 지역이 나왔습니다. 지역이. 이거는 인물이 나오고 이 박진의 공로가 이순신과 같다. 책임자입니다. 그걸 관할하고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 이쪽에는 국가에서 쓸 때는 책임자 중심이고 민간이 쓸 때는 사건 중심입니다. 지역 중심. 이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뭐냐? 이거는 책임자 중심이다 보니까 이 속에 책임자를 분석해내야 됩니다. 책임자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곳에 갔고 어떤 사건을 벌였고 파고 들어가서 좀 쪼개야 됩니다. 쪼개보면 이 박진이라는 사람은 영남 좌병사인데요. 좌병사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지역의 전투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유사시에. 그 사람이 있었던 지역에서 영천이라는 곳에서 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책임자 중심이다 보니까 이 책임자가 그날 오지도 않았어요. 영천에는. 그냥 안강에 있었습니다. 안강에. 하지만 이 지역은 어쨌든 관할권이 박진에게 있어요. 그 속에 일어났던 어떤 사람이 사건을 저질렀어도. 그러니까 박진이 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이 사건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천에서 있었던 이 공로와 이순신과 같다라고 하는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사실상. 그 다음 민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됐던 사건은 사건 중심이 지역 중심이에요. 그래서 변후 10년이 지나도 영천 명량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변후 10년이 지나도 영천에 있었던 전투가 명량과 최고의 전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하고 여기도 보면 박진의 공로, 영천성수복 전투와 영남 좌도를 극복한 그것이 이순신과 같다. 영천이 항상 빨리 나와요. 이게. 그 점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순서에 여기 보면 영천 명량 여기 보면 제신이 말하기를 박진이 수복한 영자의 공이 불수 다름없다. 이순신과 여기는 인물 중심이니까 박진이 나오고 이순신이 나오고 여기는 민간이다 보니까 사건 중심이니까 여기는 명량이 나오고 영천이 나오고 명량이 나온다 하는 점이 이것만 해도 우리는 사실상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단지 이것을 이제 더 보충해서 뭔지는 몰라도 이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연구해서 끊임없이 보충해가는 이제 그런 일이 남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그 영천성 수복 전투가 한 지역의 역사가 일본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고가 됐어요. 이 작은 도시의 사건들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대체 일본하고 중국의 역사 기록, 역사에서에 남아있는가? 그런 것들이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영천이 무슨 사건을 벌려야만이 중국하고 일본에 보고될까요? 보고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우리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자두가 잘 나왔는데 이 자두가 굉장히 맛있다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에 보고될 수 있을까요? 그건 드물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길래, 물론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보고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자요동 이 보고됐다 문서로서, 자문이 문서거든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이 아니라 문서예요. 이 보고됐다 서류를 통해 가지고 요동에다가 뭐가 요 뒤에 보시면 7월 여기도 또 인물이 나오죠. 7월 28일 경상 좌병사 박진의 영예 돌격장 훈련부봉사 권홍술이 되는데 이것도 좀 잘못됐어요. 훈련부봉사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임금이 딱 그 사람에게 교지를 준 게 훈련부봉사예요. 처음 시작돼. 사실 이 사람은 절충장군이에요. 여기 올 때. 지금 현재 수영에 박홍의 수하에 있다가 영천에 올라올 때 직급이 절충장군이에요. 당하관이에요. 정삼품이에요. 종삼품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누구든 간에. 왜냐? 왜 인정하지 않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영천에 그냥 박홍의 수하에 있다가 나올 때의 직급은 종삼품이거든요. 요게 보고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동의 문서로서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영천에 있는 박진이 자병사가 권홍수 훈련 부봉사를 데리고 영천성에 있는 일본군을 100여 명을 갖다가 잡고 나머지 목 158과를 요동으로 보냅니다 하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그때 158과라고 하는 이걸 소금에 절여서 마차에 싣고 피해서 요동으로 갔는데 그때 날짜가 약 한 28일, 이게 지금 9월 한 14일 문서란 말이에요. 9월 14일. 한 달 이상이 걸린 거죠. 요동에까지, 목이 전달되는 데까지. 그게 전달되면서 명나라 군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확 들어옵니다. 이 영천성 수복정들은 명군을 영천으로 끌어들이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것이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명나라군이 첫 번째 들어와서 실패를 하고 다시 요동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두 번째 들어오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 영천성 수복전투입니다. 근데 이 영천성 수복전투가 왜 이렇게 그러면 남들에게 잘 안 알려졌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침입을 했고 창의 해명을 하고 이 문제도 또 굉장히 많이 논란의 여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천이 왜 이렇게 빨리 해명을 했느냐 다른 지역보다 그건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키니까 한 거예요. 영천 자체에서 한 일은 아닙니다. 경주 부인 윤이남이라고 하는 그 부윤이 있었는데 그 부윤이 진관 체제에서 우리가 경주진 소속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경주성에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윤이남이가 빨리 너가 회명해. 빨리 회명하라는 지시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보내니까 영천에서 급하니까 통문을 시작해서 보낸 것 같아요. 통문. 쉽게 편지로. 너가 할래? 할 사람들 이름 다 적어. 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거기에는 누구나 빨리 적으려고 하는 거죠. 하면 7살짜리도 적혀 있습니다. 왜냐? 전쟁을 하는데
내 손자, 네 손자가 없는 거죠. 일단 적어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7살짜리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천에 밖에 기록이 없어요, 문제는. 근데 이게 이미 미리 예견된 전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것도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됩니다. 단, 이 기록이 여기 있는 문천해맹이랑 6월 9일에 있는데 4월 영천해맹이라고 한 것은 사실 역사서에는 지금 요까지가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요까지만. 근데 이거는 역사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이걸 찾아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정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첫 발짝도 못 내딛다 하는 것이 영천의병이 아직까지도 첫 발짝을 못 내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 영천은 왜 그러면 영천이 이런 의병에 대해서 민감한 그걸 했느냐? 첫 번째, 영천 사람들이 DNA가 좋아서 그건 사실상 제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영천의 DNA가 다르다. 그거는 외지 사람이 봤을 때 영천 사람이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외지 사람이거든요. 영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영천 사람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독특한 DNA가 있다고 하지만 바로 그 DNA 속에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남 좌도에 있어서 영천만큼 요충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천이란 것이 길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속에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어떤 그 환경이 주는 인간의 어떤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천 사람들이 이 다혈질이고 어떤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뒤에서 물러서서 뭔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고는 그런 사통팔달을 가져다 주는 영천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만들어주는 그것은 굉장히, 그래서 어디 가서 영천에 가서 싸움 자랑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왔나? 그럼 대구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영천에서 왔다 사는 사람이 잘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어디서 왔는 게 대구요. 대구에서 왔어요. 영천에는 영천 기질이 있는 거죠. 그 기질이 남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영천 남자들한테는 좀 잘하십시오. 영천 사람들이 보통이 아닌 기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기록한 거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록한 영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군데서 조선 정벌기, 조선 군기, 조선 태압기 그런 데서 이 향민이라고 하는 건 영천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영천성, 영천이란 말이 이렇게 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일어나자 관리들은 다 피하고 없었지만 영천 사람들은 희한하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권응수와 정대임이란 사람이 향민들, 영천 사람을 모아서 영천 자기 땅을 되찾았고 우리를 내쫓았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일본에는. 그래서 이 영천 사람들이 당시에 경북의 중심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영천성 수복 전투를 통해서 희망을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즐거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당시에 조선에 암울했던 시기를 영천인들에게 희망을 줬다. 영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그 희망을 줬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김성일에도 나와 있고 신월의 난적이찬에도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5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고 4월 27일 날 창의를 하고 5월 6일 날 대동전투 5월 2일 날 한천전투 이 사건의 나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현재 이 시점에서 가구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다시 일본의 기록에 영천 사람들이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 도로 한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독도에 들어가서 뭐 폭탄을 두고 한번 터뜨려 버리든가. 이 사람 영천 이야기가 한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떤 일로 영천 사람의 이야기를 일본 역사 기록서에다 한번 좀 넣어볼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천의 작은 역사적 사건이 일본의 다양한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기록서에 이렇게 일본이 기록한 경북은 사실상 아니고요. 이건 저는 이 이야기가 경북의 이야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진짜 마음에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북의 시대 정신 화합을 영천에서 찾다 하는 것을 한 3, 4년 전에 이제 모토로 해서, 뭐 대한민국, 이 사실 영천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영천의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이야기지. 어느 분들께서 왜 자꾸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제 영천에서도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얘기는 글로서 써야지 말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역사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자기가 주장하고 싶으면 글로 써야 됩니다. 말로 써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의 문자화되고 활자화된다는 얘기는 그 활자화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지는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나 조선의 곳곳에 가 피하기가 급급해서 조선의 백성들은 난리를 쐬잖아요. 분노하여 뜻 있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켰다. 훈련은 부봉사와 정대임이 영천민을 모아서 일본군을 토벌하고 깨뜨려 마침내 영천성을 되찾았다는 얘기들이 일본 기록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뭐 띄엄띄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내가 언제 쉬어야 되죠?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20분 좀 되겠습니다. 영천성 수복 전투가 이순신의 공로와 명량과 같이 최고의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큰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문집들은 조금, 하지만 다른 내용에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학봉집이나 난적의 난적 희찬에서는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생각을 한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영천 사람으로서는 더 중요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희망의 메시지를 이 전투를 통해서 조선 팔도의 의병들에게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관찬이나 또 사찬에 있는 이야기보다 우리 가운데서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한번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 희망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주는 그런 어떤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힘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영천 사람이 영천에서 싸운 전투를 통해서 조선에게 희망을 줬던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상 6.25와 이 영천성 수복 전투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그냥 한번 지나듯 읽어보는 얘기입니다. 9월 14일은 뭐냐면, 요 9월 14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동에 자문을 보내고, 요동에 영천성에서 517과 한 전투에서 517과의 목을 자른 예가 없습니다. 이 전투는 굉장히 뛰어난 승리인 거죠. 보통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승리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전투는 보통 전투가 아닙니다. 단 권영수라고 하는 인물이 한미한 집안, 몰락한 집안의 양반이고 뒷백이 없어서 이 전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지. 이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 뒤에 백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냥 있을 사건이 아닙니다. 517가의 목을 갖다 수레에 실는다 해보십시오. 우리 목 517가를 갖다 목을 찌르가 수레에 실고 올라간다. 이게 몇 수레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일본군 눈을 피해서 9월 14일 날 요동에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대체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몸. 517명의 몸을 어디에 있을지 영천어대 바닥에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걸 찾기만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 보면 5월 7일 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5월 7월 10일까지 요때까지가 구전구성입니다. 구전구성. 단 9월 1일 날 요 이후로 기록될 때까지 다 하면 10전 10승입니다. 이렇게 10전을 해도 영천성이 항상 기록에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량입니다. 저는 명량을 한 6번 정도 본 것 같아요. 5번, 6번 정도. 왜 봤냐? 뭐 그게 재미있어서 본 것도 있지만 딱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 내용 속에 대사 한마디, 저 최민식 씨가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 그 대사 한마디, 물론 그때 저도 조금 일이 있어서 두려움이 느끼는 만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대사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갖다가 그 부분만은 제가 한 50번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이제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행자부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영화로 만드시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요. 차관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순신과 같은 드라마틱한 승리 요소가 있느냐, 이 속에. 그리고 명량과 같이 전술적으로 정말 뛰어난 요소가 있느냐. 그리고 명량과 같이 감동적으로 갈등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영화화된다면. 그때 영화한다고 말씀하신 분 아니신가요? 우리 위원님이? 이순신과 같은 뛰어난 리더십이 보이느냐, 명량과 같이 감동적인 전투 장면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좀 쪼개가지고 한번 봤어요.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나 또 영천시에 설명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영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 제가 역사적 서술로 5월,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고 9월 달에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 비교 대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전투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전투인지. 그래서 이걸 갖다 한번 저 나름대로, 이거는 사실상 정사가 아니고 조금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그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천성 수복 전투의 가치는 이 드라마틱한 승리의 요소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진주성 전투와 우리 행주대첩, 그 두 개를 한번 꺼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여기 뭐 10월이니까요. 영천성 전복하고는 우리가 뭐 8월 초라고 보고 한 2개월 뒤에요. 그리고 또 명군이 이미 이제 들어왔고요. 명군이 들어와서 관군은 이미 정비화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영천성 수복인데 왜 그거 하냐면 7월 완전히 강군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괴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규군이 괴멸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실제로 전투를 해서 이겼던 거예요. 전투를 해서. 근데 이건 지금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이어서 김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예요. 수성. 성을 지켰던 일이에요. 진주성 전투는 관군이 위에 있고 일본군이 밑에서 우리를 향해서 활을 쏘고, 우리는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일본군은 이렇게 해서 총을 쏘도 총은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조준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조준을 잘해요. 여기 군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위에서 땅 쏘면 이게 올라가다 이게 떨어져요. 평지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사선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조준에 쏘는 게 달라야 돼요. 실제로 이 탄착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성이에요, 수성. 근데 1대 8, 1대 10. 그러니까 실제로 10배에 더 힘이 들어요. 실제로 관군이, 현재 있는 요 관군이 여기 한 3,800명 정도 있었는데, 의병하고, 요 인원보다 여기가 공격하는 사람이 약간 8배에서 10배 정도가 많아야 돼요. 저거 하나
빼주시죠. 뒤에 걸 하나 빼주시면. 이래도 되겠죠?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천성 수복전투가 뛰어났던 이유는 우리가 밑에서 위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지붕 위에서 돌을 가진 사람하고 지붕 밑에서 돌을 가진 사람, 여기에 3,000명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는 3만 명이 공격을 해야만이 3만 명에서 한 2% 한 20% 빼서 한 3판 24 2만 4천 명 정도가 공격을 해야만이 이게 된다. 군사학적으로 그래요. 군사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지 이게 성을 갖다가 고지를 탈환하는 전투는 수많은 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억을 하시면 영천성 전투가 어려웠던 일을 이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성은 수성기라고 되어 있어요. 행주 대첩도 수성기라고 되어 있어요. 단 우리만 공성기라고 되어 있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얼마만큼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 전투 1차 전투 대첩은 뒤에 배경에 여쪽에 곽재우, 기대성, 이쪽에 정기룡, 이렇게 해서 수많은 뒤에 배후지에 군인들, 우리 의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첩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 수성기하고 함성기가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격해서 성을 빼앗았고, 일본은 이거는 전부 다 성을 꼭대기에서 고지를 지킨 전투예요. 그러니까 아마 6.25에 참여하신 분들은 팍 와닿으실 거예요. 고지를 지키는 것과 고지를 빼앗는 것과 탈환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를 누가 했느냐? 오합지졸인, 진짜로 하토 치다가 나온 사람, 그다음 낚시하다가 온 사람, 또 그다음 밭에서 똥 푸다가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북아시아 최고의 전투 부대였던 정규군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진주성 전투, 일본이 기록한 진주성 전투, 여기 보시면 관군이 위쪽에 있잖아요. 이 관군은요 1593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관군이 완전하게 신기전, 화포,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10,000명 대 30,000명이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지키기가 좀 더 쉬웠죠. 행주는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많이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게 조금 영천이 늦었죠. 근데 왜 그 중요하냐? 영천성 수복전투가 왜 임금에게는 그렇게 중요했느냐 하는 거는 바로 영양관이라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영양관. 요게 뭐냐면요, 객사 건물입니다. 이렇게. 객사는 뭐냐 하면 영천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영천에서 객사만큼 건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객사는 정말 중요한 건물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객사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왜 왕이 있는 곳이냐 하면 보시면요, 요 영양관, 요게 이제 ing랑이고 요게 날개 건물이고 요게 있는데, 위치는 지금 현재 어디냐면 우리 그 이연화 무용단 그 일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신화광고, 청송민속화랑 그 일대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자꾸만 위로 올리시는데요, 그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대라면 충분히 근거를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게 조박골이고 요게 지금 현재 ing랑 요렇게 똑같죠. 여기 요 중간에 건물이 높고 옆에 날개 건물이 달려있죠. 근데 여기서 요까지 요게 숭렬 땅이거든요. 숭렬 땅하고 강변 중간 사이에 위치한다면 요것은 반드시 지금 현재 도로 이연화 무용단 그 자리 일대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창대서원이고,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숭렬 땅이고 요게 객사입니다. 근데 이 객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전패와
골패가 모셔지 않습니다. 전패는 임금을 상징하고 골패는 왕궁, 궁궐을 상징합니다. 궁궐. 무슨 임금의 강령전이라든가 뭐 전이. 이 두 개가 요 안에, 요 지금 현재 요 임나, 요 중간 건물 영양관 요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초하루보름이나 임금이 갖고 있는 그 가을에 영천에 군수가 와서 초하루보름 날마다 와서 이렇게 임금의 축수를 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 어디에 에어컨을 조금 더 낮춰놓죠? 다들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에어컨을 좀 더 낮춰주시죠. 에어컨을 좀 더 낮춰주시죠. 다들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더워 죽겠죠? 다들 요즘 저한테 죽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워 죽겠다. 주식이 떨어져 죽겠다. 그다음 또 경기가 안 좋아 죽겠다. 죽는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가 그게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체에 그럴 연자를 쓰잖아요. 스스로가 그래요. 우리가 듣게 만든 건데 스스로 자연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면서 계절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걸 빼앗겨 있거든요. 더위에 빼앗겨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와 있으면 그렇게 덥지가 않는데 마음이 날씨에 빼앗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죽겠다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해서 죽겠다 소리. 그래서 이게 이제 전패와 골패가 모셔져 있는 이건 뭐냐? 이게 왜 가장 큰 건물이냐? 읍성 안에 이 읍성 안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로서는 이 건물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사나 동원 이건 신하들의 건물이에요. 임금의 건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읍성도 가장 큰 건물이 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사를 회복했다는 얘기는 왕권을 되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임금으로 봤을 때는. 임금으로 봤을 때는요. 바다의 이순신의 열전 10전 10정보다 이 왕권을 회복했던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 객사 건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일장기가 걸려있고 한 거는 1910년 한일 합방 때 찍었던 것 같아요. 이 객사 건물이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영양관이 없어지고 여기 애들이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보통학교로 심상 보통학교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요 뒤에는 이제 조금 이따 하고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과 같은 드라마적인 승리 요소가 있느냐.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을 이겼거든요. 이게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정예였던 일본군 1000명을 오합지졸인 의병들이 그것도 1대4밖에 안 되는 1대4 1대4밖에 안 되는 1대10이 돼야 되는데 1대4밖에 안 되는 팀들이 세상에 몽둥이 천자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까? 몽둥이 천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전혀 왜냐하면 저희들이 박물관을 하고 있잖아요. 박물관 할 때 제가 하는 말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어느 문헌에든 기록상에 나와 있어야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먼저 선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1000개의 긴 몽둥이를 만들어가 싸운 전투예요. 그 전투가 아니십니까? 바로 화공전이라고 하는 초창기에 상대도 안 되는 전투를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이게 그 가운데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내 땅을 되찾은 거예요. 드디어 육지에서 내 땅을 되찾은 거예요. 임금의 당연히 그러니까 이순신의 공로보다는 더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적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임난을 겪었던 백성의 입장에서도 우리 땅을 되찾은 첫 번째는 영천 명량이란 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영천 사람들이
꽤 어디 가서 폼 내고 이제부터는 다녀도 됩니다. 너무 오랜 이야기지만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지금의 언어로 해석돼서 영천이 그러한 희망을 가지는 에너지를 지금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고 찾아낼 수 있다면 대단히 좋죠. 저도 사실상 첫 번째 꿈이 국민학교 교과서 예수로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국사 교과서에는 못 올라간대요. 한국사 교과서에는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사 교과서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일인데요. 그런 가운데 찾아낸 게 사실상 이 영천석 수복 전투였습니다. 명량과 같은 전술적인 요소가 있느냐? 사실상 명량은 울돌목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막아내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뭐냐? 바로 지리적인 정예병의 부족을 통해서 지리적인 장점을 뒤에 업고 220척을 끌어들여서 싸우는 겁니다. 수성이죠. 나는 앞에 있고 공성전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수성전투죠. 저 사람들이 내 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내가 가장 좋은 위치를 장악한 다음 그 장악한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실제로 뒤에 있는 사람도 못 믿는 거죠. 군사들도. 근데 이러한 일을 뭐로 통해서 했냐면 화공전. 전술적으로 정예병은 절대 부족했습니다. 이 전투는 가장 맹점이 영천성 전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예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적인 부족,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해상정기회와 상경해전기에 보면 울돌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심이 바다의 넓이가 수십 보밖에 안 되니 넓이가 수십 보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지켜도 되죠. 옛날에 왜 우리 삼국 사기 저기 수호지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육교가 아니고 다리 위에 한 사람이 지키면 바로 울돌목이 그런 위치 아닙니까? 배 하나를 가지고 수십 보가 짧으니까 그 휘몰아치는 그것에서 한 사람만 지키면 되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정예병의 부종으로 화공전으로 메웠다니.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5,600명의 그 돌아가신 분들을 총 5,600명 28일 날 전쟁이 끝나고 다음 날 그걸 재니까 29일까지 사람을 재니까 5,600명이 참여했다는데 저는 이분들을 다 창의 정용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명이 참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작이 3,570명 그리고 여기 두 개네. 그리고 우리가 손덕침에 대한 임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손덕침에 대해서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손덕침입니다. 침을 손으로 잘 놓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덕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잊혀진 인물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영천의 임진왜란 사이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량과 같이 전술적인 화공전으로 메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화공전으로 메운 대신으로 또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편제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군대 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합지졸이지만 그 리더십이 어디에서 영천인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 그리고 또 그 영천인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많은 인원을 정확하게 편제합니다. 너무 정확해서 감탄을 할 정도로 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의병 오합지졸이만 조직적으로 어떤 그 정예 교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순신보다 훨씬 뛰어난 전투를 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세 부대로 나눠서 지금 현재 전투에 25일 날 참전 3,790명 요 기준을 정확하게 세 부대로 나눈 다음 그 세 부대에 배치된 취사병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게 딱딱딱 맞춰가지고 3배수로 나눠줍니다.
그 정도 정확할 것 같으면 이거는 보통 군대 편제가 아닙니다. 취사병까지도 편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예를 들면 의병,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부로 배치시킵니다. 외곽으로. 그 다음 제일 긴 게 짝대기 아닙니까? 짱돌 쥐고 싸우는 놈이 최고 아닙니까? 짱돌 쥐고 막 넣는 놈들. 그게 긴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칼 오기 전에 내리치는 겁니다. 그걸 1000명을 갖다 배치시킵니다. 대단한 편제죠. 그 다음 명량과 같이 진짜 감동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 속에는 이겁니다. 제가 이 그 명량 영화를 하도 많이 본 것 중에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뀔 수 있다면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그 명량의 아들과 딸이 이순신과 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필시 적군과 아군에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저들이 지난 6년 동안 줄곧 나에게 당해온 6년 동안 명량이니까 두려움이 분명히 남아있다. 근데 만약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가 100배, 1000배에 나타날 것이다.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이 그런 용기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가능하겠지. 내가 죽으면. 근데 제가 이 그 복성기를 수십 번 읽어보고 찾아낸 내용 중에 딱 이게 있더라고요. 병사란, 싸움을 하는 사람이란 정에 힘쓰지 많음에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 병사의 수가 비록 적어도 죽을 마음이 있으며 적의 병력은 많지만 교만합니다. 이거는 요 글자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 활자로 만들었습니다. 활자로 우리는 있지만 이거는 내가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게 난중일기에 있는지를 아직은 못 찾아봤어요. 난중일기에 만약에 있다면 대단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게 글자로 남아 있습니다. 활자화돼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뛰어날지도 몰라요. 이건 시나리오거든요. 그리고 죽으려고만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난중일기에서 봤어요. 하지만 이거는 못 봤거든요. 생적 필사요, 사적 필생이라 그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모원 손덕침에 보인 서신에도 있고 근홍수의 복성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뛰어난 리더십이 보이느냐는 심리전과 공방전에서 이길 수 있는지 배급량을 진짜 많이 줬어요. 그 단 5일 동안의 배급량이 너무 많은 거죠.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확정을 지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적어나간 호남 홍경성의 분의록에 적어난 내용을 보면요. 너무 지금 현재 잘 돼서 그거 잘하면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 이번 올 연말에 이 책을 발간할 것 같아요. 분의록을 한번 독자적으로. 그래서 이 분의록 속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권미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현재 계속 번역을 마쳤어요. 마치고 같이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은 고기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쌀은 좀 줘도 되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의병사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0천밖에 없는 기록입니다. 0천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영천이 대단한 거죠. 앞에 싸우고 하는 건 딴 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록을 가지고 얼마만큼 편제를 잘했기에 이런 기록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쌀도 많이 주고요. 요거 보시면 이게 상장입니다. 권홍수는 쌀 한 말 주고 이게 요 한 말은 생명수당으로 준 거예요. 생명수당. 전봉장은 뭐냐 하면 제일 앞에서 싸우는 사람. 제일 앞에 우리 배 보면 특공대거든. 특공대 정도. 돌격대. 그런 사람에게는 전봉별장이라 제일 앞에 싸우는 사람에게는 쌀 요거 한 개, 고기 한 덩어리를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준 것은 철저하게
이 짧은 전투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이 전투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취사병도 나와 있습니다. 물 뜨는 사람.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큰일 났겠습니다. 물 뜨는 사람. 나무해가 불 때는 사람. 밥하는 사람까지도 다 아까 분의 그 인원을 쪼개면 3으로 딱 나누면 딱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3으로 나누면 전부 다 떨어집니다. 3, 3. 그죠? 세 부대로 편성한 다음 취사병도 3, 3, 3. 똑같이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 곱하기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곱하기 해보십시오. 그 다음 전투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식량 마련한 것도 어떻게 마련했다는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영천성수보 전투가 왜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이걸 왜 빨리 못 찾아냈던가,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100% 장담합니다. 제가 찾아낸 거예요. 영천성수복이 때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건 마연산 전투. 이거는 조금 다음에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으시고요. 영천의 연합의병부대입니다. 연합의병부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록에 남아있는 권응수 장군의 모습입니다. 귤주성 전투. 지금 현재 김화라고 하는 곳에 잡혔어요. 얼마나 권응수가 무서웠으면 이렇게 무섭게 그렸을까요? 권응수는 영천의 인물이 아닙니다. 영천의 인물이 조선의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의 인물. 영천의 인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단 5일간의 권응수를 이해하시는 것이고, 권응수를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임난, 전체 임난사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응수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영천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죠. 6월 관군화가 됐을 때 6월 아마 18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 강원도 조방장 원호 전투에서, 원호와 함께한 전투에서 원호는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권은수는 잡히고, 정대임은 달아나고 해서 권은수는 생포되었다가 그날 저녁에 탈출해가 나옵니다. 그런 뛰어난 영천의 전투가 교과서에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영천 사람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우리가 져야 될,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같이 져야 될 업이죠. 누구를 비난하면 이 비난하는 손가락 한 가지만 세 개의 손가락이 자기에게 오죠. 그래서 절대 누구를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문제이죠. 제가 내일이라도 포토샵을 해서라도 집어여 놓겠습니다. 포토샵을 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는 반드시 여기에다 영천에다가 우리 영천인을 넣겠습니다. 임난이 끝나고 사실상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일입니다. 영천성 이후에 복성이란 말을 계속 써왔거든요. 복성은 틀린 용어입니다. 틀린 용어. 복성은 왜 그러냐면 수복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수복.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영천성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복성이 맞습니까? 수복이 맞습니까? 정확한 수복이 맞다. 왜 그러냐면 동도에 가도 경주도 경주 수복비라 되어 있습니다. 수복비. 영천만 이상의 복성을 줘. 그건 자기중심적인 거죠. 지역 중심적인 거죠. 실제로는 수복이면, 왜냐? 왜군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았기 때문에 수복이란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적의 개념, 적의 개념. 그게 복성이란 말은 적의 개념이 없거든요. 수복이란 말은 적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천 사람들이 끝나고 난 뒤에, 임난이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간행하는 것이 유성룡 발문이 붙어 있는 영천 포원집입니다. 포원과 같은 충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 항적전이라고 초패지왕이라고 하는데요. 서초패왕이라고 하는데, 영천 사람들이 3만의 군사로 60만 명을 몰살시켜버린 초나라 항우의 전적이 담겨 있는 영천 사람들이 항우와 같다. 영천 사람들이 항우와 같다 해서 임고서원에서
항적전을 간행합니다. 1607년에 간행합니다. 앞서 있던 이번 또 1607년이고 이것을 영천군에서 간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민간인들은 지금 현재 서원 쪽에서는 정세아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항적전을 간행합니다. 영천 사람들이 항우와 같이 뛰어난 촉폐지왕의 기계가 있다 해서 항적전을 간행합니다. 항적전. 한준에 있는 내용인데 한 챕터를 빼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천에서 간행한 중에 보면 수민방이라고 하는 의서가 간행됩니다. 음식서이자 음식서. 우리 저 그때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요번에 요 수민방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민방이라는 이름으로 올렸는데 구황자료와 벽원신방, 구황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두 개의 챕터가 함께 묶여 있거든요. 요 벽원신방하고 구황자료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영천에서 간행한 본으로서 영천에 한글이 들어 있습니다. 영천의 최초의 한글본 의서이자 한글본 음식서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래서 수민방이 일단은 문화재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영천에서. 왜 그러냐? 음식서와 그리고 한방의서의 원형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자 이것이 얼마만큼 다양한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영천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큰 아마 영향이 미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영천에서 법전을 간행합니다. 임난이 끝나고 난 뒤에. 왜냐? 사회적 질서를 갖다 하니. 요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음번 올해 말고 내년에 문화재 지정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천의 법전서, 음식서, 포원집도 그건 영천본이거든요. 그래서 영천본, 포원집하고 해서 몇 가지를 문화재로 최소한 문화재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천에 컨닝 페이퍼가 하나 나옵니다. 사문통고라고 해서 운선대예요. 운서. 이거는 이제 시험 과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영천에서 만들어진 거. 왜냐? 영천 사람들이 굉장히 신분 상승의 욕구가 커진 거죠. 임난을 끝내고 전부 다 대부분 그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양인에서 양반이 되고 노비에서 양인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분 상승의 욕구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천군에서 무신자, 쉽게 보면 금속 활자본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이 끝나고 극복한 영천은 새 시대를 열게 됩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너무너무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영천이 맞아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천성 수복 전투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막 장사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607년하고 우리가 조선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까지 206년 동안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 지지당, 무등 잡고 이게 관판본입니다. 관판본. 그러니까 영천군에서 간행한. 근데 70년 사이에 8종이 간행이 됩니다. 203년 사이 2종밖에 간행이 안 됩니다. 왜 이럴까? 제가 처음 의심을 가졌던 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임난을. 어떻게 해서 임난이 끝나고 이렇게 많은, 한 개 빠졌습니다. 요게 죄송합니다만 첩산선생 비전 문장 개범이 요 9번 열로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대흑구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반드시 임난 전본으로 생각했는데 당시에 간행할 때 대흑구 옆에 보면 검은 줄을 이어가지고 간행했던 그게 여기 밑으로 내려가고 무릉 여기 두 개 있지만 요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203년 동안 한 5종 정도가 간행됐다라고 하는 걸 새롭게 다음에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난이 끝나고 특별한 영천이 만들어집니다. 영천이 가장 많이 만든 책 중에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제일 77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뭘 가장 만들었냐면 예서 쉽게 말하자면 영천인들이 굉장히 세련매 있는 도시인이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예서가 많은 관원상제에 관련된 집집마다 문중마다 영천이 가장 많이 만들었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영천군 간행 관판본을 갖다 기준으로 70년 사이에 약간 구종이라고 하는, 요것도 내려봐야 돼요. 구종이라고 하는 것이 간행되는 아주 특별한 영천을 맞이합니다. 요 시기가 끝나고 난 뒤에 1700년대에 들어가면 문해 부원기가 만드는 영천의 가장 뛰어난 문해 부원기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건 전부 다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1620년 2양편 요 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저희들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영천에 관련된 책은 약간 1000종 정도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분들께서 연구를 하시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천 그 역사 박물관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영천의 자랑과 영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박물관입니다. 기회가 많이 닿아서 여러 가지 저는 원래 강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못하게 강의를 하면 안 돼요. 딱 되고 딱 해서 영천의 이야기를 좀 다음부터는 우리 저기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다 공부하셔가지고 영천의 이야기를 좀 많이 공부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많아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